먼저 1번을 보겠습니다. 자, 엄연히 옷감이 틀린데 메이커라고 우기는 꼴은 못 봐주겠어 라고 했는데요. 옷감은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죠. 따라서 어휘가 틀리다 라고 할 게 아니라 즉 다르다 라고 바꿔야 되고요. 2번 올 경기가 전례 없이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직접 인용에는 라고라는 조사를 쓰는 거죠. 그리고 여긴 이 라고가 띄어쓴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이제 편집상의 오류고 라고는 붙여야 되죠. 라고는 붙여야 되고 진단한 바 있다. 즉 2번은 올바른 문장이죠. 3번에 그녀는 자신이 이기적인 줄 알면서도 즉 뭐뭐인 줄 알면서도 남에게서는 무척 싫어하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싫어한다라는 말은 목적어가 있어야죠. 무엇을 싫어하는지 즉 남에게 그런 소리를 듣는 걸 싫어한다는 것인지 즉 싫어하다의 목적어가 빠졌죠. 필요한 문장 성분이 빠져 있습니다. 또 4번 여러분 각자의 현재 자기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라고 했는데 관용어가 너무 많아요. 각자의, 현재의, 자기 상황의 즉 관용어가 적어도 의가 2번 나오면 무조건 의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글을 쓰면서 의가 2번 나오면 항상 어떻게 고칠까 이걸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러면 조금 더 글이 매끄러워질 거예요. 그래서 지나친 관용어의 사용이죠. 다음 2번 문제. 밑줄 친 말 중 맞춤법에 맞게 된 거. 맞춤법 문제는 문장을 봐야 하는 것도 있고 그냥 그 단어만 봐도 되는 것이 있죠. 오랜만에는 그 단어만 보면 되죠. 틀렸죠. 오랜만에 할 때는 시옷이 아니라 무슨 받침? 니은 받침이고 오랫동안 할 때는 시옷 받침이고 오랫동안 할 때는 시옷 받침이고 그리고 오랜만에 할 때는 니은 받침이죠. 다음 위덜은 즉 아래 어른이란 말이 없으니까 위덜은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우덜은 라고 써야 되고요. 그리고 자동차 5대가 서로 부딪히는 이라고 했죠. 우리가 부딪히다 할 때는 충돌을 말하고요. 부딪히다 하고 히를 쓰면 추돌을 말해요. 추돌은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이 와서 친 거라면 충돌은 서로 움직이는 게 부딪힌 거죠. 그러므로 올바르게 썼죠. 서로 부딪히다. 정답은 3번. 치루다 라는 말은 우리말에 없죠. 일을 치루다 라는 말은 우리말에 없고 올바른 표기는 뭐예요? 치르다죠. 그러므로 치르다, 치러 하고 활용을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3번 독서에 관한 글을 쓰려고 할 때 이끌어낼 수 있는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걸 물었어요. 자, 독서를 화제로 하면서 김장 담그는 걸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글쓰기를 한 거예요? 유추에 글쓰기를 했죠. 그러면 유추라는 것은 비유하여 설명하는 방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김장을 담그는 걸 독서하는 과정으로 본다면 김장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좋은 재료를 선별하는 거다. 이건 바꿔 말하면 좋은 책을 고르는 거다 이 말이고, 두 번째 단락에 한 종류의 김치만 담그는 것보다는 다양한 종류의 김치를 담가두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는 이왕이면 독서를 할 때 다양한 책을 읽어라 라는 얘기죠. 그리고 첫 단락 맨 끝에 경험이 많고 조예가 깊은 어른들의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는 즉 이미 독서 경험이 풍부한 선생이나 선배의 조언을 받는 거죠. 스님이 볼 때 사람이 뭔가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 또는 나보다 먼저 경험한 사람 이걸 존중하면요 손해볼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 또는 나보다 더 지식이 많이 가진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지식을 풀어주면 감사하게 받는 게 아니라 저 새끼 잘난 척하네
그죠? 어려운 말을 쓰네. 이러면서 그 지식이 전달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같이 음악회를 갔다 왔어. 근데 그 중에 작곡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하고는 분명히 더 많은 걸 듣고 온단 말이야. 그럼 그런 사람이 나의 가까운 사람인데 그런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막 풀어 말할 때 우리가 그걸 경청해 주면 우리는 책 한 권을 읽는 그런 효과를 얻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자꾸만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그냥 아유 뭐 가서 듣고 좋으면 되지 뭐, 또는 뭐 듣고 혼자 느끼면 되지 뭐, 이렇게만 말을 넘겨버리면 그런 사람들이 아는 걸 말하려다도 안 해버리죠. 그러면은 그게 친구가 됐든 동료가 됐든 선생이 됐든 결국 우리는 좋은 기회를 놓치고 그냥 혼자 가서 보는 거나 다름없는 것만 듣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은 항상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우리가 존중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머니가 오랫동안 가정살림을 해서 살림의 반찬이나 또는 음식을 만드는데 조예가 있을 때 어른들이 뭔가를 얘기를 하는 걸 귀찮아하고 아유 내가 알아서 할게, 뭐 먹어봐서 맛있으면 그만이지 뭐, 이러면 그 사람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 그래요? 어머니 그럼 좀 더 알려주실래요? 또는 아 이래요? 아 그럼 이게 더 입맛에 좋은가요? 이러면 사람은 또 알려주고 싶은 그런 또 욕망도 있거든. 그러면 돈 안 들이고도 참 많은 지식을 우리가 배울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기회를 놓치느냐? 그 알량한 자존심 또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모른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은 것,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런 좋은 지식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요. 공자가 세 사람이 가면 그 세 사람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스승이 있다는 건 우리가 꼭 그 사람이 선생이라는 타이틀을 안 가져도 같은 친구들끼리도 분명히 어떤 분야에는 나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런 친구가 말할 수 있게끔 경청해주고, 그죠? 그리고 그 말에 호응해주는 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배우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어.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학생들하고 있더라도 학생이 예를 들어 미술에 대해 조예가 있다, 또는 무용에 대해 조예가 있다. 그러면 비록 내가 그 사람에게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이더라도 그 음악이나 미술은 그 친구가 더 많이 아는 거야. 그럴 때에는 그 사람의 경험을 들려주거나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바를 말해주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느 자리에 가든 어느 분야의 취미 이상의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즐겁게 그 말을 들어줄 훈련을 하고 그리고 그런 말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볼 때는 사람을 만나는 데에 중요한 이유인 것 같아요. 그냥 사람을 만나서 맨날 시덥지 않은 얘기만 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만난다면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사람이 또 잘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물어봐주고 그걸 들어주고, 비록 내가 당장 관심이 없더라도 그 말을 들음으로써 또 새로운 관심이 생기거든요. 늘 돈 되는 얘기만 하려고 할 게 아니라 그런 풍요로운 문화적 경험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절대 잘난 척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들어주고 하는 것이 나는 굉장히 좋은 우리가 대화의 습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면서 좀 삶을 풍요롭게 하세요. 어떤 친구가 뭔가를 새롭게 배웠어. 막 떠들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아유 뭐 모여서 그런 얘기나 해.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거 너 혼자서 하지. 이렇게 무시하지 말고 아 그래? 해봤더니 뭐가 좋은데? 뭐 꽃꽂이를 했대. 그러면 내가 꽃꽂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도 야 어떤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관심도 생기고 또 많은 걸 배우는 거예요. 꼭 책을 통해서만 배우려고 하지 말고 또 이렇게 꼭 교실에서만 배우려고 하지 말고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하면 참 여러 가지를 배우게 돼요. 자, 이 글에서는 이제 김장을 담그는 것, 이를 책을 읽는 것과 비교하면 이렇게 즉 김장에 대해 조예가 깊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는 독서를 많이 한 선배나 스님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단락 끝에 가보면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김치 먹고 싶어 해서 김치 담그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계획을 세운다. 마찬가지 책을 읽을 때에도 적절한 독서 계획을 세워서, 가끔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 이런 사람들 많이 보게 돼요. 특히 이제 스님처럼 한참 이런 중년의 사람들은 책을 가까이 할 시간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등산은 더럽게 다녀요. 그런데 책을 읽을 시간은 없대. 그 비겁한 얘기죠. 읽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우리가 책을 읽는 것만큼 시간이 적게 걸리는 게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계획을 세울 때에도 등산처럼 뭐 그렇게 거창하게 날씨나 기온 이런 변화도 따져볼 게 없잖아요. 그냥 하루에 30분이면 30분, 10분이면 10분 자리에 앉아서 책을 펼치면 돼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시간이 없다, 또는 먹고 사느라고 바쁘니까 못 읽는다,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럼 등산 가면 먹고 살 게 있니? 그 산봉우리에 무슨 돈이 묻혀 있어요? 체력의 건강은 더럽게 따지면서 정신적 건강은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건 우리 체력은 바닥나. 나이가 들수록 점점 노쇠하는 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이야.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나 정신의 탄력은 나이가 들어도 결코 내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충분히 더 풍요로워질 수 있어. 그럼 당연히 더 가능성이 있는데 힘을 쏟아야 되잖아요. 물론 어느 한쪽만 치우치는 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정말 대한민국 이 중년 이후의 세대들은 너무나 몸에만 관심을 가지고 영양제만 관심을 가지고, 몸에 좋은 음식, 몸에 좋은 영양제, 또는 몸에 좋은 장소. 그런데 왜 정신적 건강은 무시하냐고. 그건 한 방에 가게 하거든. 그리고 정신적인 균형이 무너지면 아무리 든든한 체력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여러분들 수험 공부하면서 어떤 공부하는 습관을 갖고, 이것이 공무원이 되어서도 이렇게 수험생활 때처럼 전념할 수 없더라도 그래도 일주일에 반나절을 또는 하루에 일정 시간은 책을 보는데 투자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봐요. 선생님은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욱더 필요성을 느끼게 돼요. 워낙 세상이 급변하고, 그리고 어떤 옳고 그름이 바뀌는 이런 세상에서는 육체적 건강만으로는 버틸 수가 없어요. 정신적인 자기의 철학이 있어야 되고, 철학이 대단한 게 아니라 자기만의 어떤 소신이나 가치관이 있지 않으면 이런저런 걸 휘둘리다가 허망함이라는 데 빠져요. 이 마음의 병의 가장 큰 요인이 그 허무함인데, 이 허무함은 이게 쉽게 회복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의 어떤 한참 때에 그런 허무함에 빠지지 않으려면 가급적이면 정신적인 영향에도 좀 신경을 많이 쓰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3번은 결국 김치를 담그는 과정을, 독서에 이 설명을 위해 김치를 담그는 과정을 비유해서 얘기했고 유추의 방법을 썼는데, 그 결과를 정리하자라는 데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죠. 다음 4번 문제. 밑줄 친 기억과 같은 상황을 나타내기 알맞은 말. 그러고 선택지를 봤더니, 즉 속담을 써놨네요. 그러면 기억을 읽었더니, 태양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가장 근원적인 원천이므로 태양이 없어지거나 변화하면 지구의 상황이 어렵게 변화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는 곧 태양과 지구는 긴밀한 관계라는 얘기고, 이를 우리가 한자성어로는 순망치아니요, 또한 속담으로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다. 정답은 4번이죠. 자, 1번.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 한자성어로 동병상련이라 하고, 동병상련. 같은 무리끼리 서로 내양하며 사귄다 라는 말은 유유상종이란 얘기죠. 유유상종. 그리고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라는 얘기는 결국 아무리 서로 적대적인 관계라도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5월 동주가, 물론 똑같은 뜻은 아니지만 5월 동주가 가까운 얘기죠. 5번, 니은과 같은 논리에서 추론 방법을 물었어요. 우리가 추론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연역법이요, 또 하나가 귀납법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변증법인데요. 우리가 선택지 4개를 주고 이 중에 나머지와 다른 것 하면 거의 대부분 연역과 귀납을 구별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변증법은 변증법 그 자체를 묻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가 높임법을 물을 때에도 주체냐 객체냐라고 묻지 주체냐 상대냐라고 묻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분명히 이론적으로는 추론의 방법은 3가지지만 대체로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이런 식의 질문은 즉 연역과 귀납을 구별하는 것이고, 변증법은 변증법 그 자체를 별개로 많이 물어요. 자, 연역과 귀납은 결국 주장과 근거를 구별해서 근거가 구체적 사례를 들면 뭐라고요? 귀납. 근거가 일반적 전제를 들면 뭐라고요? 연역. 다시 한번, 주장과 근거를 나누어서 근거가 구체적 사례를 들면 뭐라고요? 귀납. 근거가 일반적 전제를 들면 뭐라고요? 연역. 그리고 그 근거에 서로 대립되는 의견을 들면, 근거에 대립되는 의견을 들면 뭐라고요? 변증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에서 흑점이 많이 나타났던 동안에는 지구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의 성장이 활발했던 것을, 나무의 나이테와 흑점의 활동에 관한 데이터를 비교해 본 결과 알게 되었다. 지금 결과는 뭐냐면 흑점이 많이 나타난 동안에 나무의 성장이 활발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나무의 나이테와 흑점의 활동에 관한 데이터를 비교해 봤어요. 구체적인 수치를 따져봤다는 거죠. 무슨 법? 귀납법이죠. 그러면 질문은 귀납법을 묻는 거예요. 1번, 모든 생물은 죽게 마련이다. 가장 일반적인 연역법의 3단 문법이죠. 즉 모든 생물은 죽게 마련이다. 대전제. 사람은 생물에 속한다. 소전제. 그러므로 사람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 결론이죠. 그래서 대전제, 소전제, 결론의 구조를 취할 때 이를 우리가 3단 문법이라 하고, 이 3단 문법의 대전제는 반드시 모든 A는 B다 라고 쓰여 있어요. 모든 A는 B다. 여기서 A가 뭐예요? 생물. 그리고 B가 뭐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증명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이 X는 반드시 A임을 먼저 증명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전권 긍정의 방법이라 해요. 먼저 모든 A는 B다 했을 때 내가 증명하고자 하는 X는 A라는 걸 먼저 증명해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B라는 결론에 도달하죠. 그러므로 문장도 사람은 하고 생물에 속한다는 걸 먼저 얘기했죠. 그리고 사람은 결국 죽는다라고 그 후에 B를 긍정하고 있어요. 이해돼요? 이런 논리적 방법을 우리가 연역이라고 하고 3단 문법이라 해요. 2번, 수험생은 누구나 시험에 불안감을 갖게 마련이다. 그러니 그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 불안해하는 건 당연하다. 이 글에서의 주장은 뭐예요? 그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근거가 뭐예요?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불안할 거다라는 거예요. 즉 근거에 누구나 하고 모든 수험생은 불안할 거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그는 대학 입시를 앞뒀으니까 수험생이고 그러므로 그는 불안해할 거다. 논리적으로 무슨 법? 연역법이죠. 다음 C를 보면 담배가 폐암을 유발하는 건 틀림없다. 이는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폐암 발생률이 월등히 높다는 데에서 즉 증명된다. 즉 구체적인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폐암 발생률이 높다는 통계를 들어서 담배가 폐암을 유발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으니까 이는 무슨 법? 귀납법이죠. 정답 몇 번? 3번. 근거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법인데 내가 이번 일로 의심을 받았다면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여기서 전제, 근거는 근거 없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의심을 받았어? 그러니까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야. 역시 연역법의 논리를 폈죠. 그렇죠? 다음. 이제 6번 문제.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옆에 있는 한시는 눈여겨볼 필요 없어요. 우리 구급시험은 한문이 포함되는 게 아니고 그러므로 한시를 번역하라고는 안 해요. 다만 여기 번역된 것을 보고 현대시라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돼요. 물론 워낙 널리 알려진 시 최치원의 추야우중이나 아니면은 우리 대동강수 하시진 송인, 정지상의 송인, 정지상의 송인이라는 작품, 그리고 최치원의 추야우중, 이런 건 원문과 함께 알아야죠. 왜냐면 수십 번 출제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즉 정지상의 송인, 우월장제 초색다 송근남포 동비가 대동강수 하시진 별루년년 참록파하고 본문 알아야 되고, 최치원의 추야우중 역시 즉 워낙 널리 알려진 거니까 이 두 작품은 원문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나머지는 설령 원문이 나와 있더라도 거기까지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제목이 강설이에요. 뭐야? 강에 눈이 내리는 거예요. 즉 산이란 산에는 새 한 마리 날지 않고 길이란 길에는 사람 흔적 끊어졌네. 외로운 배 안에 도롱 입은 늙은이 홀로 낚시질하네. 창강에 눈만 내리고. 마치 한 폭의 풍경화를 보는 것 같고 매우 고요하고 조용한 중에 눈이 내리는 중에 늙은이 혼자 낚싯대를 들이우고 조용히 쓸쓸히 있는 장면이에요. 자, 1번 산에서 길로 그리고 배로 낚시질로 시선이 옮겨가고 있나요? 그렇죠. 2번 새와 길은 외부 세계와의 연결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자, 새가 날지 않고 길이 끊어졌다는 얘기는 외부와 단절된 세계를 말하죠. 다음, 날지 않고 끊어졌다는 시적 공간의 적막함. 그렇죠. 그런데 사람 흔적은 늙은이가 살아온 삶의 흔적이 아니라 즉 사람 흔적이 끊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세상을 벗어나서 있다는 것,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있다는 거지 이 사람의 삶의 흔적을 말한 건 아니죠. 정답 몇 번? 4번이죠. 자, 질문. 이 시의 주된 미적 범주는 뭐예요? 방금 읽은 이 시의 주된 미적 범주. 우리 미적 범주 하면 4개죠? 뭐야? 순곰이, 우아미, 골개미, 비장미. 뭐겠어요? 뭐겠어요? 우아미죠. 즉 조용하게 눈 내리는 날 그 풍경이 주가 되고 그리고 고즈넉한 그 모습을 드러내니까 우아미죠. 다음 7번. 박태원의 천번 풍경에서 인용한 구절인데 아낙네들이 노름에 빠진 민주사에 관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라 했어요. 민주사가 늘 이것이 좋아 많이 딴다는데, 그러니까 노름판 같은 데서 손재주가 있어서 즉 많이 딸 때, 돈을 많이 딸 때 쓰는 관용어예요. 이건 사실 공부 안 하면 쓰기가 찾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문제는 선택지가 쉽게 나왔어요. 즉 손속이 좋다라고요.
이렇게 우리 노름판 같은 데서 또는 어떤 일을 하는데 손재주가 좋으면 손속이 좋다라고 해요. 정답 몇 번? 1번. 우리 숙기란 말은 주로 언제 쓰지? 숙기가 없다, 숙기가 적다 이런 말로 뭔가 좀 내향적일 때, 그죠? 우리가 숙기가 없다라는 말을 하고, 개평은 즉 노름한 뒤에 자투리로 주는 걸 개평이라고 해요. 그 다음 인심 관계없고. 자, 8번 문제. 아까 얘기했던 강호가도의 가사문학 중 두 번째, 바로 송순의 면왕정가의 서사예요. 이 면왕정가의 서사 부분은 풍경 묘사가 주가 됩니다. 즉 면왕정이라는 정자의 주변의 풍경을 즉 쓰는데요. 일단 가나의 중심 소재를 물었어요. 먼저 가를 보면 무등산 한활기, 이때 활기란 줄기고, 무등산의 한 줄기 산이, 매희 산이 동다희로 뻗어있어. 동쪽으로, 다희 방향에 동쪽으로 뻗어와서 멀리 떼쳐와, 멀리 떨치고 와 제얼봉이 되어거늘. 즉 제얼봉이라는 봉우리가, 이 면왕정이라는 정자가 얹혀있는 봉우리가 제얼봉인데, 그 제얼봉이라는 봉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제얼봉의 형세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가달락의 핵심어는 제얼봉이죠. 무변대하에, 즉 무변대하, 아주 막힘없는 드넓은 평야에서, 아주 막힘없는 드넓은 평야에 무슨 짐작하느라, 무슨 생각하느라 일곱 구비가 한데 움쳐, 일곱 구비가 함께 모여들어서, 일곱 구비가 함께 모여들어 무득 벌려있다. 무더기 벌려있는 듯. 그러니까 그 제얼봉이라는 봉우리에 그 일곱 구비의 산 구비가 무더기 벌려있는데, 가운데 구비에, 그 일곱 구비의 산의 형세에서 가운데 구비에 군기든 늙은 용이, 군기하면 뭐라고? 구멍에. 왜 군기라고 썼다고요? 기역 고경어라고 그랬어. 기역 고경어. 지난달에 얘기했습니다. 우리 기역 고경어 3개 있죠? 뭐야? 나무, 그리고 지금 나온 구멍, 구멍, 그리고 연우, 다른 사람이란 뜻, 연우. 그래서 용비어천가에 보면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안 입일세. 그래서 이 나무라는 단어에 모음의 조사가 오면 기역이 생기고, 이는 기역받침 체언이기 때문이고, 이를 기역 고경어라 했어요. 여기 굶기든 늙은 용이 했을 때 굶기 역시, 즉 구멍이라는 단어에 조사의가 왔을 때, 즉 받침에 기역이 들어가는, 즉 그래서 굶기라는 표현이 만들어져요. 또 우리 용비어천가에 보면 연기 디나리까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 뜻은 다른 사람이 지나가겠으니까 이 말인데, 이때 연기 역시, 즉 모음의 조사가 왔을 때 기역이 받침에 생겨요. 따라서 원래 나무는 기본, 즉 명사가 나무, 또 구멍은 15세기 때 구무, 그리고 다른 사람의 뜻의 연기는 연우. 그래서 연우, 구무, 나무가 자음의 조사가 올 때에는 기역이 더 생기지 않는데,
이렇게 모음의 조사가 붙을 때에는 기역이 덧생기는 이런 형태를 취해요. 그래서 이 세 단어를 기역 덧생김 체언 또는 기역 고경어 또는 기역 받침 체언 이런 말을 해요. 셋밖에 없기 때문에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무, 구무, 연의, 기역 받침 체언 또는 기역 덧생김 체언 또는 기역 고경어라고 합니다. 다음, 그래서 가운데 구비는 군기든 늙은 용,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선잠을 가 깨어 머리를 얹혀시니, 즉 그 일곱 구비의 제올봉의 형세 중 한 구비에 마치 용이 머리를 얹어 놓은 형세가 있고, 그 머리를 얹어 놓은 그 산봉우리의 구비에 나달라 너라바웨, 거기 너라바웨 하면 넓고 평평한 바위 위에, 자 바회 했을 때도 히읗이, 그리고 우히 할 때도 히읗이, 이렇게 조사가 왔는데 명사에 히읗이 덧붙는 건 히읗 덧생김 체언이라고 해요. 히읗 덧생김 체언은 기역 덧생김 체언보다 그 수가 많기 때문에 따로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히 하면서 갑자기 없던 히읗이 등장하면, 바회 하면서 갑자기 없던 히읗이 등장하면 이는 히읗이 덧생긴 체언이다, 히읗 덧생김 체언이다 하고 알아보면 돼요. 이 히읗 덧생김 체언은 반드시 우리말, 순 우리말에만 등장을 하고, 반드시 울림소리, 즉 우하는 모음이죠, 바하는 모음이죠. 그래서 울림소리 뒤에서 히읗이 덧생깁니다. 자, 우희, 너라바웨 우희, 송죽을 해치고, 그러니까 넓고 평평한 바위 위에 송죽, 소나무와 대나무를 해치고 정자를 얹어 놓았으니, 이 정자가 바로 무슨 정자요? 면왕정이라는 정자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 면왕정이 제월봉 봉우리의 한 구비에 놓였다는 얘기고, 그 제월봉은 어디서 출발한 거란 얘기야? 무등산의 한 줄기에서 출발했다는 것. 그래서 면왕정이 바로 그 넓고 평평한 바위 위에 즉 얹어 있으니 마치 구름탄 학이 철기를 가리라 두 날개를 벌려놓은 것 같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구름탄 청학이 천리를 가리라 두 날에 버렸난다 이라는 것은 결국 면왕정을 비유한 거지. 면왕정의 모습이 마치 날개를 활짝 펼친 학의 모습 같더라 라는 얘기야. 됐어요? 자, 따라서 중심 소재는 제월봉과 면왕정이라는 정자가 되는 거지. 질문. 이 글의 주된 서술 방식은 묘사죠. 그리고 그 묘사를 하는데 장소의 이동에 따랐다야, 시선의 이동에 따랐다야, 시간의 흐름에 따랐다야, 태도의 변화에 따랐다야. 시선의 이동이죠. 정말 무등산에서 장소를 옮겨간 게 아니라 이 제월봉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그리고 그 제월봉을 본 다음에 다시 그 정자가 놓여있는 그 넓고 평평한 바위로 시선이 옮겨가고 있어요. 또한 멀리에서부터 가까이로 옮겨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멀리에서 가까이를 썼을 때 뭐라고 해요? 원근법이다 라는 말을 하죠. 원근법이다.
멀리에서 가까이로 원근법을 쓰고 있습니다. 8번의 정답은 2번. 9번. 문장 구조와 어법이 모두 올바른 것. 반드시 짧다고 즉 흠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길다고 반드시 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이렇게 어법, 구조를 물으면 서술어를 중심으로 해서 아무리 길더라도 각각의 서술어까지 문장이 올바른가 보시고 1번에 보면 대도시에서는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 문장 전체의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먼저 맞아야죠. 그런 다음 세부적으로 밀집된 인구와 교통수단,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하여 대기와 수질의 오염, 쓰레기와 소음의 증가 등 복합적인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밀집된 인구와 호응되는 말이 뭐예요? 밀집된 인구와 호응되는 말이 뭐야? 밀집된 인구와 호응하는 말은 교통수단이나 공장이에요? 아니면 대기와 수질의 오염이에요? 여기서 밀집된 인구는 즉 교통수단,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하여 대기와 수질의 오염, 쓰레기와 즉 소음의 증가 등이라고 했으니까 이 대도시에서 밀집된 인구와 했을 때 이 와가 접속하고 있는 게 교통수단 공장이에요? 아니면은 대기와 수질의 오염이에요? 아니면 오염물질이냐고. 자, 밀집된 인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가능하죠? 그러므로 밀집된 인구는 교통수단이나 공장 등과 함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주된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기와 수질 오염이나 쓰레기와 소음의 증가 등 이런 것들이 환경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1번은 틀린 거 없죠. 그런데 2번, 한번 오염된 환경이 다시 깨끗해지려면 많은 비용과 노력 그리고 긴 시간이 든다고 했는데 우리가 들다라는 서술어가 비용과 노력이 들다라고는 호응을 하지만 시간은 걸리다라고 해요. 물론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시간도 걸리다라는 말을 예문으로 넣어놓고 있지만 적어도 문법 교과서에서는 시간은 걸린다라고 하지 않고 든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든다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걸리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학원까지 2시간 걸린다라고 하지 2시간이 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용과 노력이 들고 긴 시간이 걸린다 해서 적절한 서술어를 써야죠. 3번, 선생님이 말을 실수할 때마다 비우는 거 아니야? 알겠어요? 자, 그러니 들어야지. 3번, 구성원들은 소외의식을 느끼지 않고 자기가 속한 집단의 문제 해결과 한 번 결정한 걸 실현하기 위해. 자, 이때 문제 해결은 결정한 것과 접속되어 실현하다의 목적어가 돼야 되는데 문제 해결을 실현한다. 어색하죠? 문제를 해결하고 한 번 결정한 걸 실천하기 위해 이래야 매끄럽겠죠? 그래서 문제 해결이 실천하다의 목적어가 될 수 없으므로 역시 호응이 안 되죠. 4번도 삼국은 안으로 서로 대립하거나 연맹관계를 맺고 밖으로는 중국 세력과 평화의 교섭이나 전쟁을 치르면서. 자, 전쟁을 치르다는 호응을 하지만 교섭을 치르는 건 아니잖아.
교섭에 적절한 서술어가 빠졌네요. 그렇죠? 그래서 9번의 정답은 1번. 자, 10번은 외래어 표기를 물었는데 외래어 표기는 반드시 암기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아주 쉽게 에어콘이 아니라 뭐다? 에어컨 하고 쉽게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 또 한번 반복하지만 외래어 표기는 암기가 우선이고 대신 그 암기를 주요 단어를 암기하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몇 가지 룰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제일 중요한 건 외래어 표기에는 한글의 24개 자모 이외에 즉 문장 부호를 쓰지 않아요. 즉 붙임표 등과 같은 문장 부호를 절대 쓰지 않는다는 것. 그렇죠? 우리가 로마자 표기에는 문장 부호를 쓰지만 이 외래어 표기에는 절대 한글 외에 어떤 문장 부호도 쓰지 않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외래어 표기의 받침에는 7개의 받침,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이 7개의 받침만 사용된다는 건 절대 거역할 수 없는 룰이에요. 그리고 오, 우가 연달아 올 수 없다는 것. 즉 보우트 아니고 보트, 스노우 보드가 아니라 스노보드. 오, 우가 절대 올 수 없다는 것. 오만 와야지 또는 우만 와야지 오우가 연달아 올 수 없다는 것. 이것만 알았어도 올해 시험에 소울 뮤직이 왜 안 된다? 오우가 연달아 올 수가 없다고. 그러므로 소울이 아니라 뭐다? 소울. 이런 문제를 우리가 소울 뮤직은 주요한 외래어라고 암기한 적 없어요. 그렇지만 이 룰에 따라서 소울 뮤직이 틀렸다라고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 꼭 기억할 게 지읒, 치읒은 외래어 표기에서 뭐가 안 된다? 야, 여, 요, 유라는 이중모음을 쓸 수가 없다. 지읒, 치읒에는 야, 여, 요, 유 이중모음을 쓸 수가 없다. 그러므로 주스는 보나마나 틀렸다. 비전 보나마나 틀렸다. 그렇죠? 그래서 지읒, 치읒에는 아, 어, 오우 단모음을 써야지 야, 여, 요, 유 이중모음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꼭 기억하고 그 다음 된소리는 서양말은 된소리 안 써요. 카페 아니고 카페, 서비스 아니고 서비스. 그러나 동양에서 들어온 말은 써요. 마오 쩌둥 하고 동양에서 들어온 말, 호찌민 하고 동양에서 들어온 말은 된소리를 써요. 그러나 서양에서 들어온 말은 된소리 쓰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바비큐고 캠프파이어고 아무리 우리 귀에 파이어하고 히읗으로 들려도 F는 피읍으로 쓴다. 그러므로 캠프파이어 피읍을, 펜션 피읍을 써야죠. 정답은 4번. 에어컨이 아니라 뭐라고요? 에어컨. 우리 컨셉이라고 해요. 콘셉트라고 해요. 콘셉트도 아니고 뭐야? 콘셉트. 그래서 나르시즘이라고 해요. 나르시시즘이라고 해요. 나르시시즘 하고 외래어 표기는 암기해야 돼요. 암기하는 상태에서 그리고 플러스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암기가 안 되고 이런 것만 알고 있다고 해서 풀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음. 자, 잠깐 쉬었다가 또 11번 하죠.